그 전쟁이 끝난 후 한국에 남은 것은 가난만이 아니었다. 국가는 붕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집들은 잿더미가 되었고 길은 포화 속으로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굶주렸다. 미래, 당시 그 누구도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눈앞의 상처를 먼저 수습하며 겨우 연명하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거의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국민들이 당장의 끼니조차 걱정해야 했던 그 시절, 그들은 이미 철강과 고속도로, 중공업을 당시의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미래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감히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굶주림을 견디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며 성공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청사진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발전 서사를 넘어 한 국가가 어떻게 자신의 운명 앞으로 걸어나가기로 결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을 것이다. 내 이름은 응구옌 밍찌엣.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강단에 들어서기 전까지 나는 세계 발전의 흐름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다. 나는 베트남에서 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상처를 겪고 필사적으로 선진국을 추격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나는 민족적 자부심과 학문적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안고 이곳에 왔다. 세계 최고의 지성이 모인 전당에서 세상을 움직여온 거대한 서사들을 깊이 파헤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나는 국가발전 전략 비교라는 수업을 선택했다. 교수가 미국, 중국, 인도 같은 거인들의 경쟁을 심도 있게 다루거나 글로벌 지정학의 핵심적인 갈등축을 분석해 주리라 기대했다. 나는 우리가 성공의 정점에서 모범 사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첫 수업에서 교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두를 열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번영이나 실리콘밸리의 혁신, 중국의 견기로운 성장률을 보여주는 도표는 단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에 투사된 것은 여러 장의 흑백 사진이었다. 무너진 벽과 폐허,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 전쟁 후 세계의 보편적인 실패의 모습들이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성공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실패를 이해해야 합니다. 20세기 후반 국가 재건의 보통 상태는 성공이 아닌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멎는 듯했다. 내가 기대했던 지적 향연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교수의 목소리는 조용한 강의실에 계속 울려 퍼졌다. 그는 우리의 시선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그리고 중동으로 이끌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 독립국이나 내전을 겪은 나라들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나은 출발점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조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입에서 베트남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내 심장은 저절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우리에게는 불굴의 인민이 있었고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통일을 이뤄냈다. 다음은 이라크였다. 세계적인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여 이론적으로는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갖춘 나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수십 년간 강대국들의 체스판이 되어 천문학적인 국제 원조를 받은 나라. 한때 중동의 파리라 불리며 훌륭한 상업 및 문화 기반을 자랑했던 레바논. 그리고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북한. 한국과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며 전쟁 초기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공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교수의 어조에는 어떤 평가의 의도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불편한 사실을 담담히 나열할 뿐이었다. 이 나라들 중에는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곳도, 막대한 국제 원조를 받은 곳도, 우월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곳도, 깊은 문화적 저력을 가진 곳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실패는 무엇을 가졌는가와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내가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자원, 원조, 지정학적 결정론과 같은 논리의 틀이 이토록 수많은 실패 사례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졌다. 내 생각은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성공의 열쇠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있지 않다면 대체 무엇에 있단 말인가?
전 세계적인 실패가 들이온 이 무거운 배경 속에서 교수는 비로소 한국이라는 이름을 진중하게 언급했다. 그는 한국을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라는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가 일반적인 표본 속에서 특별히 설명되어야만 하는 예외이자 이상치로 정의했다. 이 접근법은 나의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한국은 어떻게 발전했는가에서 한국은 왜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실패하지 않았는가? 라는 훨씬 더 도전적인 질문으로 은밀하게 전환시켰다. 예외라는 지위는 한국의 이야기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더 이상 멀리 있는 상징화된 경제 기적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칙을 깨뜨린 살아있는 수수께끼가 된 것이다. 교수는 나에게 말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한때는 우리 베트남과 어려움을 함께 겪는 형제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못했다고. 훗날 자신들이 멀찍이 앞서 나간 나라들을 포함해 전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고. 낙관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던 출발점에서 한국은 결국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재검토하게 만든 곳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이야기의 진정한 무게였다. 이는 강한 자가 더 강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쉽게 추락했어야 할 약자가 어떻게 전혀 다른 거의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상승 궤도를 그려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이 나라의 부상 아래에 경제학 모델보다 더 심오하고 본질적인 어떤 힘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예외가 대체 얼마나 극단적인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온전히 이해시키기 위해 교수는 1시간 내내 우리를 1953년에 한반도로 데려갔다. 그것은 추상적인 데이터가 아니었다. 포연과 절망의 냄새가 날 것만 같은 생생한 그림이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67달러였다. 이 숫자 자체는 큰 충격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교수는 곧바로 비교 대상을 제시했다. 당시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1인당 GDP가 이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그 시점에서 평범한 한국인 한 명이 가나인이나 에티오피아인보다 더 가난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어서 파괴의 정도에 대한 설명이 뒤따랐다. 3년간 이어진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다.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전국 공업시설의 40% 이상, 주택의 50%, 그리고 학교와 병원의 거의 절반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수도 서울은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그 뺏고 뺏기는 과정은 철저한 약탈과 파괴를 의미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도시는 거의 텅 빈 유령 도시가 되어 잿더미 위를 굶주린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었다. 도로, 다리, 항구와 같은 현대 국가의 명맥은 거의 전부 마비 상태였다. 나는 자리에 앉아 스크린 속 거친 입자의 흑백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맨발에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들이 폐허 속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고 여성들은 물동이를 인 채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진흙탕이 된 거리를 걷고 있었다. 남자들은 폭격맞은 집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장면들은 전후의 가난에 대해 내가 가졌던 모든 낭만적인 상상을 산산조각 냈다. 이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었다. 문명의 기반 자체가 붕괴된 것이었다. 이런 땅 위에서 세계적인 제철소를 짓고 전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수출 주도형 공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는 국가 전략이라기보다는 정신착란에 가까운 잠꼬대처럼 들렸다. 교수님의 설명은 한국의 성공을 운이나 좋은 기반 덕분으로 돌리려는 내 머릿속의 모든 가능성을 정확한 메스처럼 잘라냈다. 그렇다. 여기에는 어떤 행운도 그 어떤 기반도 없었다. 생존 자체가 문제였던 출발점, 그 어떤 야심찬 계획도 터무니없게 만들어버릴 만큼 끔찍한 시작점이었다. 바로 이 출발점이 이토록 처참하고 절망적이었기에 훗날 한국이 내린 모든 선택은 국운을 건 도박과도 같은 비장한 색채를 띠게 된 것이다. 그런 초토 위에서 정상적인 논리란 이런 것이었을 거다. 먼저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집을 다시 짓고 점차 공업을 복구하는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 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이런 순차적인 상식을 완전히 위배했다. 이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나를 가장 전율케 한 부분이었다. 교수는 이를 비선형적 발전 전략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것을 신념의 도박이라 부르고 싶다. 첫 번째 미친 결정은 포항제철 건설이었다. 1960년대 말 이 계획이 논의되었을 때 국내외의 반응은 거의 한결같이 터무니없다는 것이었다. 세계은행 전문가팀은 현지 조사 후 단호한 결론을 내렸다. 한국에는 철광석도 유연탄도 없으며 기술과 자본은 턱없이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100만 통읍의 대형 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을 소화할 내수 시장이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보고서는 이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당시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쌀조차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가 왜 국력을 총동원하여 자신들이 쓰지도 팔지도 못할 철강을 생산하려 한단 말인가?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논리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철강 없이는 진정한 중공업도 없고 중공업 없이는 자동차도, 선박도, 현대적인 기계도 있을 수 없으며 이것들이 없다면 한국은 영원히 섬유나 가발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물러 진정한 국가 도약을 이룰 수 없다고 믿었다. 그들은 기존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쌀인 철강을 통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래의 수요를 창조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역설과 같았고 한국은 허공에서 그 닭을 만들어내기로 선택했다. 두 번째 미친 결정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 될 이 도로는 1968년 착공 당시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다. 당시 한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비참할 정도로 적어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총 10만 대도 차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트럭과 버스였다. 고작 그 정도의 차를 위해 총 길이 428km의 현대식 고속도로를 짓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극도의 낭비이자 과시용 사업으로 비쳤다. 야당은 국회에서 부자들을 위한 유원지, 파산으로 가는 길이라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의 논리는 여전히 시대를 앞서 있었다. 그들은 당시 도로 위를 달리던 몇 대의 차가 아니라 미래의 이 도로를 가득 메울 수출 화물 컨테이너 트럭들을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산업화의 톱니바퀴를 빠르게 돌리려면 물류 비용을 최저로 낮추고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릴 혈관부터 깔아야 한다고 예견했다. 고속도로는 당시의 교통 상황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속도와 효율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화 시대를 강제로 앞당기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현재에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위해 물리적인 전제 조건을 미리 설치하고 있었다. 세 번째 미친 결정은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같은 수출공업 단지의 대규모 조성이었다. 한국 자체의 공산품이 매우 제한적이고 기술과 브랜드가 전무한 상황에서 넓은 땅을 구획하고 외국 기업에 세금, 토지 등 각종 혜택을 주며 이곳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여 수출하도록 장려했다. 이는 당시 일부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이며 자국의 노동력과 자원을 외국인에게 헐값에 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 심층적인 논리는 한국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진 것, 즉 저렴하지만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해 글로벌 산업 사슬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에 있었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더라도 말이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지 외화가 아니었다. 늑대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통해 외국 기업의 경영 노하우, 생산 기술,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고자 했던 것이다. 이 수출 자유 지역들은 본질적으로 한국이 국가 자원을 지불하며 개설한 실습 대학이었던 셈이다. 그들은 하청에서 시작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일단 경기장에 들어서기만 하면 언젠가는 단순한 노동자에서 자신만의 제품을 가진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강의실에 앉아 나는 처음으로 사고방식에 거대한 충격을 느꼈다. 내가 배워온 모든 경제 모델은 합리적 분석, 수요 기반, 리스크 관리 위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이 결정들은 정반대의 철학에서 비롯된 듯했다. 강력한 의지로 현실을 비틀고 미래가 자신들의 청사진대로 펼쳐지도록 강제하는 철학. 그들은 현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심지어는 폭력적일 만큼 거칠게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현실의 무대를 미리 구축하고 있었다. 이 운명을 거스르는 결단력에 나는 전율에 가까운 경외감을 느꼈다.
물론 이 모든 거대한 청사진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그리고 1960년대의 한국에 가장 부족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다. 그렇다면 이 미친 결정들은 어떻게 종이 위에서 현실이 될 수 있었을까? 교수의 다음 설명은 한국이 어떻게 맨손으로 거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드라마를 연출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핵심은 아직 창출되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미리 담보로 잡아 현금화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자금원은 일본의 배상금이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은 한국 내에서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이를 굴욕 외교라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압박을 견뎌내고 총 8억 달러의 배상금과 차관을 얻어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있었다. 이 돈은 단기적인 소비나 보편적 사회복지에 사용되지 않고 포항제철과 같은 전략적 산업 프로젝트에 거의 전액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숙적의 역사로부터 온 이 자금은 국가산업화 엔진을 가동시킨 첫 종잣돈이 되었다. 두 번째 자금원은 서독차관이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은 해외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당시 신용 등급이 극도로 낮았던 이 나라에 돈을 빌려주려는 곳은 거의 없었다. 그러자 한국은 수만 명의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하는 것을 일종의 담보로 제공하고 서독으로부터 귀중한 차관을 얻어냈다. 이는 자국민의 피와 땀을 국가 건설의 자본과 맞바꾼 비장한 거래처럼 들린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는 미래를 결정할 지렛대를 움직이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남김없이 활용하는 극단적인 실용주의를 보여준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감동적인 자금의 원천은 바로 국민들의 저축이었다. 정부의 강력한 주도 아래 전국적인 저축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당시의 구호는 저축은 애국이다였다. 은행들은 파격적인 고금리 저축 상품을 내놓았고 정부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절약과 저축을 국민적 미덕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물질이 극도로 부족했던 그 시절, 수많은 평범한 한국의 가정들은 먹고 쓰는 것을 아껴가며 모은 돈을 한 푼, 두 푼 은행에 예금했다. 그들은 눈앞의 소비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소박한 부를 거대한 흐름으로 만들어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 쏟아부었다. 그 이면에는 국민이 자신들의 희생을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로 전환해 줄 것이라는 정부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계약이 존재했다. 이 전체적인 자금 조달 구조는 외부의 것, 역사의 것, 민중의 것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하나로 묶어 공동의 장기적 목표에 쏟아붓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미 가진 돈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었다. 미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념으로 세계와 자국민을 설득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게 한 것이다. 이는 이미 금융기법의 범주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심리적 총동원이었다. 그들은 미래의 비전을 즉시 사용 가능한 현실의 자본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나는 한국인들이 나라를 건설한 논리가 가진 것에 맞춰 쓰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먼저 설정한 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는 것이다. 이 사고방식은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상식을 파괴하는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만약 이야기가 정부의 현명한 정책과 기발한 자금 조달에서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여전히 엘리트가 통치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것이며 한국이 왜 예외가 될 수 있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교수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 변혁의 또 다른 핵심이자 따라하기 가장 어려운 역할, 즉 한국의 민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아무리 거대한 국가 전략이라도 수백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행동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결국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만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은 심오한 사회적 재구성에 성공했다. 이는 위에서 아래로 강제된 것만은 아니었다. 물론 권위주의적 색채가 없지는 않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참여와 동의였다. 내게 깊은 인상을 남긴 예는 전국적인 혼분식 장려 운동이었다. 당시 쌀이 귀했기 때문에 정부는 쌀을 아끼기 위해 밥에 보리나 밀가루 같은 잡곡을 섞어 먹도록 대대적으로 장려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모든 식당에서 흰쌀밥 판매가 금지되었다.
이는 단순히 식량을 아끼는 정책을 넘어 고난을 함께 극복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가졌다.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대통령부터 평민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밥을 먹을 때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된다. 희생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짐이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국민저축운동이 있었다. 그 뒤에는 수많은 개인들의 작은 희생이 있었다. 아이에게 사탕을 사줄 돈을 아껴 은행에 넣었던 한 어머니의 희생,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자마자 시장에 가기 전 은행에 먼저 들러 일부를 저축했던 한 노동자의 희생, 이러한 개인들의 작은 행동이 모여 국가 산업화의 자본 기반을 형성했다. 나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희소한 자원은 자본이나 기술이 아니라 만족을 지연시키려는 한 사회의 집단적 의지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성찰에 잠기게 했다. 이러한 사회적 동원 능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린 것은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었다. 그 시작은 낙후된 농촌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시멘트와 같은 기초 자재를 제공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노동력을 제공하여 함께 마을의 미래를 계획하고 건설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낡은 지붕을 개량하고 좁은 마을 길을 넓히는 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점차 심오한 국민 정신 개조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 핵심 이념인 근면, 자조, 협동은 농촌 개발이라는 범주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관이 되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바로 내 손으로 시작해야 하며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것이다. 새마을 운동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 내면에 잠재된 주체성을 일깨우는 방식이었다는 점에 있다. 발전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국가 목표가 아니라 모든 마을과 가정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일상의 실천이 되었다. 이러한 세세한 이야기들을 깊이 파고들수록 내 마음속 충격은 형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한 국가가 어떻게 경제 발전이라는 순수한 경제 문제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색채를 띤 사회운동으로 승화시켰는지를 목격했다. 한국에서 국가 건설은 단순히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의무이자 영광이었다. 그들은 사회 전체의 구성원 개개인의 욕망을 국가의 운명과 긴밀하게 묶는 데 성공했다. 이토록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적 규율, 공동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집단적으로 감내하려는 의지, 바로 이것이 내가 이전에 다른 국가들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며 놓쳤던 가장 결정적인 X팩터였다. 그것은 GDP로 측정할 수 없고 대차대조표에서 읽어낼 수도 없지만 한 국가가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었다. 이는 돈으로 살 수도 그 어떤 국제기구가 원조해 줄 수도 없는 것이었다. 오직 내부로부터 자라날 수 있는 강력한 정신적 힘이었다. 철강, 고속도로, 수출지향, 국민총동원이라는 이 모든 미친 도박이 하나씩 실행된 후 그 결과는 결코 이 민족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이전의 모든 기틀과 축적은 폭발적인 방식으로 경이로운 성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점진적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한편의 극적인 역정극이었다. 교수는 스크린에 한국 수출액의 성장 곡선을 띄웠다. 그 곡선은 1970년대 이후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었다. 1960이 연 약 5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1977 연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980년대에도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이 차가운 숫자 뒤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산업의 기적들이 숨쉬고 있었다. 포항제철이 가동되자 값싸고 질 좋은 강철은 한국의 양대 기간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비상을 견인했다. 현대자동차는 포항의 강판으로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를 만들었고 품질 기준이 지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북미 시장에 기적처럼 진출했다. 현대, 대우, 삼성의 조선소 역시 국산 철강을 사용하며 울산과 거제도 해안에 세계 최대의 도크를 건설했고 그곳에서 거대한 선박들이 쉴 새 없이 진수되었다. 한국은 순식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조선대국으로 올라섰다. 한때 사치품이라 조롱받던 경부고속도로 역시 그 가치를 신속하게 증명해냈다. 이름 그대로 국가 대동맥이 되어
수많은 원자재와 부품, 완제품이 그 위를 쉴 새 없이 오갔다. 공장들은 이제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도 지어질 수 있었다. 고속도로가 그들을 세계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물류 효율의 극적인 향상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텅 비어있던 도로는 설계자들이 예견했던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컨테이너 트럭들로 금세 가득 찼다. 수출 공업 단지들 역시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다. 그들은 한국의 귀중한 종잣돈을 벌어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거대한 학습 공장이 되었다. 한국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은 일본과 미국 회사의 하청 생산을 통해 현대적인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법, 제품의 품질을 통제하는 법, 그리고 전 세계 고객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이 끝났을 때 그들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고 더 높은 기술과 더 나은 디자인으로 가치 사슬의 상층부로 기어 올라갔다. 삼성은 값싼 흑백 텔레비전을 만드는 데서 시작해 마침내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스마트폰 거인이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의 한 가지 도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한때 비이성적이라 여겨졌던 기반시설 선건설, 미래 수요 후창출의 발전 모델이 완벽하게 옳았다는 것을 말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멀리 내다보았을 뿐이다. 그들은 단기적이고 정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역동적이며 심지어 상상력으로 가득한 시각으로 미래와 승부하고 있었다. 과거의 비판자들이 고개를 돌려 다시 보았을 때 그들은 한국이 너무 일찍 건설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 짧았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 순간 강의실에 앉아있던 나는 지적으로 완벽하게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때로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바로 그 순간에는 가장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의 절정은 지극히 상징적인 한순간에 찾아왔다. 2005년 11월 25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DH의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이름은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실로 심오했다. DAC는 전 세계 주요 원조 공여국들로 구성된 선진국 클럽이다. 한국의 가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빈국이자 주요 원조 수혜국에서 주요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하는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대역전을 완성했음을 의미했다. 자, 교수는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이 사건을 설명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이토록 철저한 역할 전환을 이뤄낸 국가라는 의미였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지표를 달성한 것을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탈바꿈했음을 의미했다. 다른 나라가 주는 식량과 물자로 겨우 생존했던 나라가 이제 자신의 돈과 경험으로 세계의 다른 가난한 나라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역사적 대역전이라는 사건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내 심장을 내리쳤다. 나는 흑백 사진 속에서 구호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섰던 한국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 원조 공여자의 신분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땅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렸다. 이러한 변화가 주는 충격은 그 어떤 경제 성장 그래프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역사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이상 비극과 상처로 자신을 정의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더는 세계의 동정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난 것이다. 더 깊은 의미는 한국이 제공하는 것이 단지 자금만이 아니라는 점에 있었다.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자신들의 발전 모델과 국정 경험, 기술 시스템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없이 자원도 부족한 나라가 오직 스스로의 노력과 올바른 전략을 통해 부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에 증명한 것이다. 이 도움받던 나라에서 이끄는 나라로의 전환 서사는 한국에 독특한 도덕적 자산을 부여했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발전의 조언을 할 때 그들의 말은 한 번도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과거 식민 종주국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제야 나는 교수가 왜 강의 첫머리에 실패의 보편성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광활하고 무거운 배경이 있어야만 한국이라는 예외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성공은 더 이상 한 나라만의 성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든 개발도상국, 나의 조국 베트남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게 비록 지독하게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의 가능성이자 희망을 제시했다. 출신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강의의 말미에 교수는 이 한국의 기적을 요약하고자 했다. 그는 5가지 핵심 요인을 꼽았다. 첫째, 항상 미래를 지향하며 장기적 목표에 과감히 투자하는 사고방식. 둘째,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한 리더십. 셋째,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희생 정신. 넷째, 교육과 인적 자본에 대한 극단적일 정도의 중시. 다섯째,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배우며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자세. 그 요약은 매우 정곡을 찔렀고 논리정연했다. 하지만 앞선 모든 이야기의 충격을 겪은 후 나는 이 5가지 요인이 기적의 현상에 가까울 뿐 그 가장 깊은 핵심은 아니라는 느낌이 어렴풋이 들었다. 그것들은 무엇을 해찾는가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으로는 부족해 보였다. 이 원칙들은 다른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도 알고 있고 그들의 국가발전 계획서에도 적혀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 원칙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실행될 수 있었을까? 내 머릿속에는 혼식과 저축, 새마을 운동에 대한 디테일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나는 깨달았다. 그 5가지 요인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더 근본적인 토대가 존재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하고 거의 모든 곳에 편재했던 국가적 공감대였다. 하나의 거대한 집단적 비전을 위해 사회 전체가 조직되어 집단적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 자원을 가진 것보다 미래를 위해 집단적으로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사회적 규율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외국의 원조를 받는 것보다 우리 손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회적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력한 정부를 가지는 것보다 정부와 국민이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며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의 진짜 비밀 병기는 어쩌면 철강도, 반도체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특별한 역사적 시기에 그들이 우리라는 이름의 집단적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주조해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 정체성은 너무나 강력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시에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던 미래를 믿게 했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 현재의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 어떤 유형 자산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고 훨씬 더 복제하기 어려운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었다. 아마도 이것이 수많은 나라가 한국의 산업 정책을 배우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그들은 제철소 하나, 고속도로 한 줄은 복제할 수 있었지만 한 어머니가 아이의 사탕 살 돈을 은행에 저축하게 만들었던 그 집단적 신념까지는 복제할 수 없었다. 자,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의 질문은 마치 한국의 기적을 향한 찬사로 가득했던 강의실의 분위기를 날카롭게 가르는 칼날 같았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모델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받아들여지기 힘든 방식들이 많습니다.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경제,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 성장을 위한 환경과 노동권의 희생, 그리고 개인의 선택을 억누르는 강한 집단주의적 사회 분위기까지요. 만약 한국이 오늘날 똑같은 방식으로 맨바닥에서 시작한다면 과연 성공이 허락될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우리는 그것을 칭찬할 만한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강의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지극히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질문이었다. 나는 순간 깨달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적, 결과론적 시각으로 한국의 부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 절차적 정의, 다양한 선택,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현대의 가치관으로 평가한다면 그 기적을 만들어낸 모델은 분명 불안한 요소들로 가득했다.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 통치, 서슬퍼런 중앙정보부,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은 모두 역사적 사실이다.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고, 피와 땀으로 얼룩진 공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자연 환경과 전통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국가지상주의적 집단주의는 힘을 하나로 모으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거대하게 짓눌렀다. 이 질문은 이야기의 차원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역사적인 성공을 가능케 했던 바로 그 조건들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거나 심지어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불편한 역설과 마주하게 했다. 우리가 오늘날 소중히 여기는 많은 가치들이 모든 힘을 모아 생존과 발전을 도모해야 했던 그 시대에는 일종의 사치로 여겨졌던 것이다. 나는 더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다. 한국의 기적은 현대에는 다시는 재현될 수 없는 마지막 노래는 아니었을까? 그것은 초고속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자유가 필연적인 대가임을 증명하는 것일까? 혹은 특정 역사 단계에서는 한 국가의 국민이 정말로 기꺼이 자신들의 자유와 안락을 집단해 그리고 미래의 강대함과 맞바꿀 수도 있는 것일까? 이 질문들에는 쉬운 답이 없었다. 그것은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품고 있는 깊은 모순, 즉 효율과 공정, 집단과 개인, 속도와 질, 성장과 행복감 사이에 영원히 흐르는 팽팽한 긴장 관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 기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빛나는 성취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편협하고 위험한 일일 것이다. 그 위대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치러진 묵직한 대가 또한 정면으로 바라봐야만 한다. 이 경이로운 부상은 결코 평화로운 전원시가 아니었다. 항항의 기적이라는 찬란한 빛 아래에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압축된 삶이 있었다. 방직 공장에서 손먼지를 들이마시다. 끝내 폐병으로 세우러져간 어린 여공들의 삶이, 차가운 독일의 막장 아래서 청춘과 건강을 외화와 맞바꾼 광부들의 삶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다 목숨까지 바쳐야 했던 노동자들의 삶이 있었다. 수출 제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사회 전체가 오랜 시간 감내해야 했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억제된 소비가 있었다. 이처럼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한 집단주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 사회에 깊은 심리적 낙인을 남기기도 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살인적인 입시 경쟁, 외모와 성공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 기준, 그리고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살률까지. 이 모든 사회 문제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압축적 근대화가 남긴 후유증이라 볼 수 있다. 한 사회가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 걸어온 길을 단 수십 년 만에 주파했을 때 그 내부에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긴장과 압력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대가를 인정하는 것이 한국의 성취를 부정하기 위함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 대가야말로 이 성취를 더욱 현실적으로 그리고 더욱 경외롭게 만든다. 한국의 부상은 아니란 동화가 아니라 피와 불, 영광과 고통이 뒤엉킨 한편의 서사시였다.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의 진보란 결코 순탄한 직선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거래, 그리고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영원한 난제를 던진다. 한 국가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 성공의 대가가 사회 자신을 잠식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수업이 끝날 무렵 내 마음은 복잡하고 모순된 감정들로 가득 찼다. 나는 한국에 대해 단순한 찬사나 비판을 넘어 존경과 연민, 그리고 깊은 성찰이 뒤섞인 감정을 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우리도 한국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섣불리 묻지 않게 되었다. 대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과연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인가? 아니면 그저 유일무이한 예외인가? 나는 그 답이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집념, 기술에 대한 추구, 치밀한 산업 정책, 그리고 세계를 향한 개방적인 자세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핵심 동력,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강렬한 민족적 위기의식과 독특한 문화적 전통,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범국민적 집단의지 파츠만큼은 결코 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천시, 지리, 인화가 모두 맞아떨어져야만 했다. 전쟁 직후 가난과 굴욕의 고통이 뼈에 사무친 민족이 필요했고,
냉전의 최전선에서 항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지정학적 환경이 필요했으며 집단과 규율을 강조하는 깊은 유교, 문화적 토양을 가진 사회가 필요했다. 그리고 논쟁의 여지는 많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다. 이 모든 조건의 조합은 인류 역사상 지극히 드문 일이다. 따라서 한국 모델을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도구 상자처럼 단순하게 여기는 것은 아마도 오독일 것이다. 한국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발전 공식이라기보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민족이 어떻게 거대한 에너지를 폭발시켰는가에 대한 독보적인 역사적 사례 연구에 가깝다. 그 희소성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케네디 스쿨의 강의실을 나섰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찰스 강변의 바람이 서늘하게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더없이 맑아졌다. 나는 권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법을 배우러 이곳에 왔지만 내가 배운 가장 깊은 교훈은 바로 믿음의 힘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 국가의 진정한 부상은 어쩌면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석유나 땅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원조를 받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회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조직해내는가에 달려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충분히 위대한 미래를 믿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몇 세대에 걸친 고난을 감내할 의지가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한국의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의지가 현실을 이겨낸 이야기다. 그들은 미래가 저절로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거의 결사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 모든 길을 미리 닦아놓음으로써 미래가 약속대로 찾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은 결코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신화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역사적 조건과 독특한 사회 문화, 그리고 연이은 고위험의 결정들이 함께 빚어낸 산물이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한 골이라도 어긋났다면 모든 것을 잃는 패배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내가 보기에 한국으로부터 가장 배워야 할 점은 그들의 5개년 계획이나 산업 정책을 기계적으로 베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한 국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거는 담대한 도박을 감행할 만큼 강력한 집단 의지를 내부에 구축할 수 있는가를 사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가장 반복해서 자문해봐야 할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개인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주류가 되고 사회적 합의가 점점 더 희박해지는 오늘, 과연 이 세상에 우리가 더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거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다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정답이 없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